안녕하세요. 73세 된 박선희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데이비드는 45살이고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며느리 제시카는 42살로 마케팅 쪽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손자, 손녀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사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쯤 아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손자, 손녀들도 매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제시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생활이 검소한 편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옷도 오래 입고 음식도 남기는 일 없이 깔끔하게 먹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님 너무 아끼시네요 정도였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생활비를 좀 보태드릴까 해서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거든요. 제시카야, 내가 생활비 좀 보탤게라고 했더니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어머님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굳이 제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자들 앞에서도 할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해드려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까지 저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그랬어요. 제가 할인 상품을 고르거나 쿠폰을 사용하면요. 아이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뜰하게 사는 게 습관이라서 그런 건데 말이에요. 더 심한 건 친구들이나 이웃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연금도 별로 없으시고 저축도 없으셔서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들 데이비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요.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자에게 할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에게는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미국에 와서도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35년 동안이나 일했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아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사고요. 제가 일할 때는 간호사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특히 대형 병원에서 오래 일하니까 급여도 계속 올랐고요. 야간 근무도 많이 하고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5년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에도 최대한 많이 납부했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저축도 열심히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은 무조건 저축했고요.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어요. 이 집도 그때 산 거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살면서 더욱 절약했어요. 필요 없는 지출은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산 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이런 모습을 보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러던 지난달이었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였어요. 고객님, 요즘 금리가 올라서 정기예금 상품을 새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 은행 직원이 왔어요.
그분이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오니까 며느리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왔어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은행에서 왜 와요? 대출 상담인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더니요. 박선희 고객님, 현재 저희 은행에 예치하신 금액이 150만 달러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눈이 정말 커지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기존 정기 예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월 이자만 6천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멍해지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가고 난 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소셜 시큐리티는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3,950달러 정도 받아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님이 매달 4,000달러씩 받으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35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 정도 나와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제서야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매달 소셜 시큐리티 4,000달러의 이자 수입까지 합치면 월 수입이 1만 달러가 넘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가 남편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당신 왜 어머님이 그렇게 돈이 많은 걸 말 안 했어? 라고요. 아들이 나도 정확히 몰랐어. 엄마가 워낙 검소하게 사시니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침 식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편안하게 계세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돈이 있다고 알고 나니까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나 봐요. 우리 시어머님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셔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 집값이 많이 올랐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어느 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실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돈이 있다고 알고 나서야 존중해 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그 후로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마사지도 받으라고 하고 좋은 음식도 사다 주고요. 손자들도 할머니 부자셨네라고 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똑같이 검소하게 살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쓸 이유는 없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리 없죠. 요즘 며느리가 어머님 왜 그렇게 아끼세요? 돈 많은 데라고 해요. 저는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돈은 모을 때보다 쓸 때가 더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해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평생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전략했거든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야간 근무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라서 차별받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간호사 자격증도 계속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급여도 계속 올랐고요. 소셜 시큐리티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35년 동안 최대한 많이 납부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평균 수급액이 1,8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의 최대 금액을 받고 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죠.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 집을 산 게 198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는 25만 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은 120만 달러 정도 값어치가 나가요.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어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안전하게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자산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요.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쓰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는 이해한다고 해요. 어머님의 절약 정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모으신 거구나라고요.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배워야 해라고요. 요즘은 가족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방식을 존경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쉬워요. 처음부터 저를 돈이 있고 없고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검소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처럼 미국에서 오래 일한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도 많이 받고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들이 이런 걸 모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해줬어요. 제시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그래. 며느리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얘기한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요.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요즘 저는 손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할머니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지,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검소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한지. 손자들이 할머니 대단해요 라고 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런 손자들이 참 기특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을 이해해 주니까요. 며느리도 요즘은 저에게 많은 걸 물어봐요. 어머님,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 투자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제 경험을 나눠줘요. 무엇보다 꾸준히 저축하는 게 중요해.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 전략은 습관이야. 어려서부터 길러야 해. 며느리가 어머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저도 이제부터 어머님처럼 살아볼게요 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일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35년 일하면서요. 야간 수당, 주말 수당, 휴일 수당 다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은 아껴 썼고요. 특히 소셜 시큐리티는 정말 중요해요. 35년 동안 최고 한도까지 납부하니까 지금 이만큼 받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조금 더 내는 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집도 일찍 샀어요. 1980년대에 이 집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산 거였어요. 그때 25만 달러 했던 집이 지금 120만 달러예요. 거의 5배 오른 거죠.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냥 필요해서 산 건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위치를 보고 산 거예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환경도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은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집을 사지 않고 계속 렌트로 살았다면요. 지금까지 렌트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며느리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해요. 어머님처럼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서요 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요. 이제라도 이런 걸 배우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해줬어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더 중요해.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소용없어. 며느리가 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저축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한테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겉보기와 완전히 다르시다고요. 친구들이 너 정말 운 좋다. 그런 시어머니 만나기 힘들어라고 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에 며느리가 저를 무시할 때 정말 속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 집인데 말이에요. 제가 아들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요. 며느리는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요. 손자들도 이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35년 동안 일하셨어라고 자랑한다고 해요. 아들 데이비드도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라고요. 저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들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미국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특히 1970년대, 1980년대에 미국에 온 분들은요. 지금보다 임금도 괜찮았고 집값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제도도 지금보다 더 좋았고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지금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월 $4,000 가까이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시니까 자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가 요즘 다른 며느리들을 만나면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해요.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요.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요즘 저는 며느리와 함께 재정 관리 얘기도 많이 해요. 돈 관리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요.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해요. 어머님의 지혜를 물려받고 싶어요 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평생 살면서 터득한 돈 관리 비법들 말이에요. 첫째, 절약은 습관이야. 어려서부터 길러야 해. 둘째, 꾸준히 저축해. 조금씩이라도 매달 모아. 셋째,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 안전한 투자만 해. 넷째, 집은 가능하면 일찍 사. 렌트비가 아까워. 다섯째, 소셜 시큐리티는 최대한 많이 내. 나중에 큰 차이가 나. 며느리가 이런 조언들을 메모해 가면서 들어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에게도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며느리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미국 생활을 하신 분을 뵙고 싶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말이에요. 저처럼 검소하게 사는 노인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저희 세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고생하고 미국에 와서도 고생하면서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검소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평생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들이 이런 걸 모르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로 오해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숨기지 마세요. 오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저처럼 평생 열심히 산 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며느리가 요즘 저에게 어머님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특별한 건 없어.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야 라고 답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손자들 교육비 정도는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가족이 집을 사고 싶다면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억지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죠.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제가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저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손자들도 할머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라고 해요.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라고요. 정말 기특한 손자들이에요. 이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이 처음부터 존중받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경제력을 보여줘야 존중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든 부모님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니까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가 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해요.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요. 이제라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니까요. 앞으로는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예요. 특히 미국에 사시는 한국 시니어 분들이요.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시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오해받거나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시고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사신 게 헛되지 않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며느리도 이제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화목해졌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